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정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자와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에서 자아를 찾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곳은 만산고택이라고요. 조선 후기에 만산 강용 선생의 집인데요. 이 집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죠? 그 내력이라든지 집에 대해서 이곳의 주인장을 모시고 잠깐 설명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집 만산고택을 찾아주신 여러분한테 진심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의 기쁨을 나타내고, 이 만산고택은 여기서 있는 제가 이름이 강백기입니다. 강백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창건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래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대들보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집을 지은 지가 10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붉은 색깔을 그대로 띠고 있어요. 그래 춘향목이고, 춘향목이라는 거는 또 궁궐이나 문화재 집을 짓는데 가장 백목지왕이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춘향목이라 그러죠. 저희 집이 국가문화재 279호가 되면서 문화재위원들이 설명한 바에 보면은 영춘왕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 모임을 자주 했다, 이런 그런 이유, 역사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봉화군의 문화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저희 집이나 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행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얻을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기 전까지는 이 고향이 내 집에 지금 뭐가 있고 우리 집에 화장실에 어디 있고 내가 먹을 밥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행을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일정을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술을 한 잔 사 먹고 싶으려 그래도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술이 있는지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낯설고 어렵고 두려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한자의 여자가 뭔 뜻이죠?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이죠. 손님으로 돌아다닌다, 나그네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늘, 생업에서 늘, 사는 곳에서 늘 새로운 것이 없고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건태롭고 단조롭고 새로운 자극이 없고 긴장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본 것 오늘 또 보고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자극이 올 수 있는 센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노출됩니다. 만약에 일본을 여행을 가시면 가장 도로상에서 눈에 띄는 게 뭐죠? 차가 우리가 진행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한테는 낯선 거니까 그런 게 금방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건물이며 사람들이며 입는 옷이며 먹는 음식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낯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나에게 낯선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나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 나는 내가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걸 살면서 또 그 사람들도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행에서 느끼고 만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좋고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곳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외국에 가면 다른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편한데 나만 어떻죠?
나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세계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손님이라는 자격으로, 주인이라는 자격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자격으로 세상과 새롭게 접속하는 기회이자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익숙한 곳에 있으면 긴장도 안 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곳에 낯선 손님으로 접속을 하니까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거나 익숙한 곳에 있었으면 전혀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을 낯선 타지, 여행지에 가기 때문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공자 성적도라고 하는 그 공자의 일생과 생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글로 된 게 아니라 그림으로 공자의 사적을 나타내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들을 나타내는 그림의 공자 성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자 성덕조 중에 여기 지금 하나는 자로 문진인데,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거나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라든지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잃지 않고 길이 노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자 때는 불행히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이 경험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지, 경험이 적은 사람한테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공자가 여행지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느냐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늘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로문진이라고 하는 성덕조의 한 컷은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자로라는 제자가 왼쪽 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나루트가 어딥니까? 라고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루트를 어디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길을 잃은 것이고, 길을 잃었다는 것은 공자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공자는 아니야, 서재에서 책만 읽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을 다니기만 했는데 또 길을 잃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제진전량이라는 장면인데, 공자라는 사람이 초나라, 지금으로부터 해화, 회수 이양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길목에 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가게 되면, 초나라에서 뭔가 국정을 쇄신하게 되면 진나라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나라가 할 수 있는 길은 공자가 초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자가 일행이, 여기 지금 화면에 오른쪽 위에서 중앙에 있는 부분이 공자와 제자의 그 일행들입니다. 일행들이 걸어가고 있나요? 앉아 있나요? 몇 분은 서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진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지금 굶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금돼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억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면에 제일 왼쪽에서 보면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이제 초나라 군사가 공자가 진나라 지역에서 억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구출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서재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수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과정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조차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이동수단도 있고 늘 돌아다닐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숙소라든지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잠을 자면서 또 음식이라든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자 성적도 중에 탈참관인이라고, 공자가
숙소를 묵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묵었던 그 여간집, 오늘 같으면 호텔, 그 주인장이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자기가 그 집에 기식하면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호텔이던 여간의 주인장이 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지금 이 수레를 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말을 수레에서 풀어가지고 조의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직도 서재에서 틀어박혀서 냅다 책을 본 책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자의 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공자의 상의 진면목이 아니라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기회 한 30여 년 공부하면서부터 학덕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었는데 노나라 조국에서부터 정치적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15년간 돌아다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청년 실업이라든지 중년 실업이라든지 여러 실업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공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중년 실업이자 청년 실업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일을 잡고자 하지만 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죠? 외국에 나갔다는 것은 해외 취업하러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라도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편안한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기간 안에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길 가다가 만나면 나루터를 묻기도 하고 또는 양국 관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억류를 당해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객사에 머물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연이 들고 또 정이 들다 보면 또 그런 분들 보고 사람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상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냉정하게 마음 딱 끊고 떠나기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거든요. 승용차에 바퀴 하나를 떼어 놓는 것 정도니까 아주 공자가 큰 마음으로 조의금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공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으려고 나에게 무엇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대접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뭔가 적대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말들을 듣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들을 소개해 드리냐 그러면 워낙 우리한테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책벌 내고 또 공자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성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처럼 근엄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춘추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공자가 실제로 어땠냐라는 거죠. 방금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 체험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여행지 가셨다가 지갑을 도둑 맞아가지고 눈앞이 그냥 캄캄해져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체험 하셨잖아요. 공자도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런 즉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현이라든지 역사적인 위인으로서 성공한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당시의 공자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면서 오늘날 인류의 서성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만큼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지에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말들도 많습니다. 상가지구라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상가집의 개라는 뜻입니다. 상가집의 개 신세가 아주 처량합니다. 다른 때는 뭐 개가 있으면 요즘처럼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뭔가 먹을 거라든지 산책을 시켜준다든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 상이 있게 되면 지금 사람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한테 신경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가집의 개, 상가지구라는 사람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피인지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공자는 자기를 기회를 찾고 싶죠 했지만 그 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눌러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자보고 별명이 자꾸만 사람을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체불건 오곡불분이라 그래서 자기 몸을 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곡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잘 모른다라는 뜻이죠. 이런 욕을 듣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기불가의 위지자.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는 이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어라, 있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공자라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 혼자서 춘추시대가 변해가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공자는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나 혼자가 나서서 되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일신상의 평화와 즐거움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나서서 세상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흐름의 중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해버리지 않고 자기를 다시 일으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취업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실패를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부터 들리는 좋은 소리도 있겠지만 어떤 소리도 있겠죠? 네,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자꾸만 약해져서 자포자기하거나 아유 나는 안 돼. 이렇게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은 별명이 뭐겠습니까? 오뚜기 특징이 뭐죠? 쓰러지면 금방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도옹, 쓰러지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패했고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기의 상처를 크게 내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절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저는 오늘을 주제로 여러분과 강의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공자라는 사람도 역사에서 이름이 남을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님들이 오냐 해서 그렇든지 내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무 환대에만 익숙하고 냉대는 불편해하지 말 게 아니라 냉대를 처음 하면서부터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자는 여행을 하면서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 느끼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는 묻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물을 때 너 혼자 지금 세상에 나서봤자 세상을 바꾸려고 해봤자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 보려고 해봤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숲에 사는 사람들, 세상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공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처럼 당신처럼 힘들게 돌아다니지 말고 나처럼 그냥 숲속에서 산나무 따먹으면서 그리고 작은 화전을 일구면서 거기에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공자는 나도 내 한 사람이 나서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곳에 이 숲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숲속에서 살면 자기 일신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 있을 때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자기가 할 일을 찾고 그 찾은 결과를 수행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논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자의 어떤 삶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논어를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논어의 첫 구절이 어떤지 아세요? 자왈 하기 시섭지 불렵 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워서 때토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뜻인데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로 연상됩니까? 바로 취업, 대입, 뭐 직장 잡기, 이런 자격증 따기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마음에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득하게 할 게 아니라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공자라는 사람은 하기 시섭지 불렵 여로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정서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역시 나는 논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 세대 분들은 여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60, 70대에서 노인대학 가시잖아요. 그죠? 가셔가지고 뭘 배우죠? 대부분 한글을 깨치잖아요. 한글을 깨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 쓰는데 그 어디서 쓰는 줄 알아요?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요. 맨날 남 보고 써달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뭐 써가지고 내면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배우지 않았으면 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배워서 문자를 쓰게 되면서부터 그게 지금까지 맛보았던 여러 기쁨이 있겠죠.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좋은 일을 있었을 때도 기쁘겠지만 자기가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넘어서 미래의 나를, 여러분 지금 배우시잖아요. 그럼 지금 배웠던 것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 할 때 그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해서 10년 뒤에 나가 생기죠? 그렇죠. 지금의 나가 공부를 했고 그 결과가 10년 뒤 미래의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배움이라든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괴로울지는 모르지만 그 괴로움, 고통의 열매로서 미래의 나를 어떤 식으로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꾸만 지금 닥쳐져 있는 것, 한 번 배웠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붓글씨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이 직선으로 가나요? 안 가잖아요. 삐뚤빼뚤하게 가잖아요. 수영을 배우면 어떻죠? 처음부터 조련 선수라든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수영은 물을 먹는 것만큼 배우잖아요. 물을 먹으면 어디가 아픕니까? 뒷골이 땡깁니다. 뒷골이 얼마나 땡기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헤엄을 친다라는 걸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해협을 걷는다든지 울릉도까지 헤엄을 친다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물을 먹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에 나는 물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수영을 하고는 소질이 없는가 봐. 이런 식으로 수영과 나의 인연을 닫아버리면 내가 수영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일종의 이 공부라고 하는 거에는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지전능하니까요. 신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운다는 것 자체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학을 배우려고 그러면 학교 수업 외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새벽반을 등록을 한다. 그럼 6시 간다. 그럼 집에서 1시간 학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럼 평소에 자는 수면 시간보다도 2시간이나 3시간을 줄여야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고통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미리 만나는 작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확장해 가는 거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확장,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필기도구가 인간의 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찍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억의 매체로 담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신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수가 있고 내가 그걸 그만두지 않은 한은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혁명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를 보면은요, 이 점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공자 논어책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공자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걸 많이 아십니까? 이런 학식이 많으십니까?부터 그래서 자장이라는 친구는 공자를 비교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그러면 해와 달과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최상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모든 경우에 공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들에 대해서 받아들일까요? 사양을 할까요? 사양을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오늘을 읽어보면요. 딱 한 군데만, 또 딱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자칭, 타칭,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호학입니다. 다른 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배운다라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자 스스로가 다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래 여러분 좋아할 호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에는 딱 좋아할 호자는 한자가 있습니다. 어느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잘 아셨습니까?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이 좋아할 호자는 글자를 구성을 보면 왼쪽에는 여자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식 자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계집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차별 발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집녀 그러시면 안 되고 여자여라고 하시고 자자도 원래 꼭 아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식 자자 그래야 성차별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풀이하는데요. 하나는 여자를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갓 이유식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갓 연애를 시작한 남성과 여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이유식 할 때 엄마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만약에 부엌으로 우유병 소다가로 뛰어가면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웁니다. 그러다가 금방 엄마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맺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웃어요. 방글방글 웃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가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자기를 다시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숨은 연인관계가 있을 텐데 그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전화 걸어서 카톡으로 지금 뭐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결국 말하지 않고 연락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지금 뭐 하냐라고 결국 뭐냐 하면 어린 아이랑 어머니랑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늘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쓰더라도 1번은 제가 만드는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인 줄 아세요? 싫어서 밀어낼 호자. 2번은 뭔 호자인 줄 알아요? 멀어지기 시작한 호자. 4번은 뭔 줄 알아요? 너무 좋아서 포기할 호자. 그래서 이 호자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자여하고 자식 자자가 글자가 닿을락 말락 보일락 말락 이렇게 써야 되지 너무 띄어버리거나 그죠? 사이가 벌어지거나 또 너무 가까워져서 포개지면 호자가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거나 다른 글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호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걸 자꾸만 책에서 배운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침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또 사람을 환대받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한테 거절을 받거나 냉대를 받거나 또는 취업의 인터뷰에 갔다가 참담하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돌아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발표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나 없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이 배움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기계적으로 책에서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곳에 다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공자가 찾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다움의 빛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수단을 타고 가거나 길 가다거나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죠? 돌아봤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가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 한마디만 들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끝끝내 미안하다 소리 하나면 찐하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째려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일시적인 만남이거나 지속적인 만남이거나 그 사람하고 만남이 편해서 쭉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공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편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까라는 걸 공자는 숙제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극기복례라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여행지를 갔어요. 숙소에서 저 반대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한국 50대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싸움을 시작해요. 지가 인사를 먼저 하나 아는 체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째려다 봐요. 그러다고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그냥 있기가 싫어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손을 들거나 하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해도 돼요. 외국 사람 보고도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낯설거나 자기를 밀어낸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느냐라고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옛날에는 과도하게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과래가 허례허식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또 지금 그 시대에 맞춰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 경우에 뭐라 그러죠? 좋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좋은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싫다고 거꾸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화법에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대화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 동반자로서 삶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원통하겠어요?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드러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닮은 하나의 형식이자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가우면 어떻게 하죠? 표정을 열잖아요. 무뚝뚝하지 않고 표정을 열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맞잡잖아요. 그죠? 반갑다고 그러면서 무뚝뚝하면 어떡합니까?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10년 만에 살아 들어왔어요. 길가에 가다가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에이, 반갑다. 너 살아 있었네? 다음에 봐.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왜 저러지?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한치의 공기, 바람도 섞이지 않을 정도로 꽉 껴안아서, 그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꽉 껴안아서 몇 분 동안, 잘 왔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 그러면 한치의 공간을 없앨 정도로 꽉 껴안는 그 틈에서 10년간의 소원함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애라는 거예요. 널 만날 때는 가벼운 악수나 손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호의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잖아요. 반갑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으면 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식의 삶의 형식으로 서로 동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도 거북하지가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따뜻하게 녹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가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안정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어기는 나에서 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킬 수 있는 형식들을 다 같이 지켜나는 나로 자꾸만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점점 빛깔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는 나라고 하는 개성의 요소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똑같다라고 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환원되지 않는 그 사람만의 특징, 나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와 나가 만나는 공통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접점을 우리가 얼마만큼 키우고 존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다움이라고 하는 접점, 공통 부모, 이걸 존중하고 함께 가꾸어서 나가면 우리가 사람, 개인이 나다움을 일구면서 동시에 사람다움의 빛깔을 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게 그림이 거꾸로인가, 바로인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그림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 공자의 고향이 곡부, 요즘 중국은 치푸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삼공이라고 그래서 공자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적지 중에 공부라고 하는 공자의 후손들이 살았던 생활 공간인데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려고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직진 본능.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턴 금지 본능.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곧장 내질러서 출구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지나가는 등 뒤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 나라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돌아보는 걸 우리가 이제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동물은 합성입니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입부분을 보면, 주둥이 부분을 보면 뭐가 상상이 됩니까? 용이 상상, 용도 상상의 동물인데 이 동물은 용을 또 한 장면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피부를 보면 사람처럼 안 돼 있고 비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류를 닮았고 발을 보면 발굽이 있어서 소라든지 말 이런 걸 닮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합쳐놓은 상상의 동물인데 이 그림의 중요한 측면은 왼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 구석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동물은 지금 배가 아주 부른 상태예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혀가 들려 있어서 저 녀석을 지금 먹지 못해서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요행이 가까이 닿아서 태양을 맛있게 삼키면 어떻게 되죠? 타버립니다. 잘 아시네요. 이게 저 태양은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한자입니다. 탐입니다. 탐욕할 때 탐입니다. 왜 그러면 이 그림이 그래서 개탐도라고 탐욕을 경계하는 그림 이 뜻인데, 공자 후손들이 자기 집에 살다가 집 밖으로 외출해야 될 때 이 동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자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할 때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제가 적도, 적합한 정도, 적합, 합당을 적도를 나타내냐, 그게 여행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면 어떻게 의무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친구하고 만났잖아요. 나중에 계산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살까? 친구 보고 사달라고 그럴까? 마음이 어떻게 하죠?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일이거나 뭔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내가 산다라고 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날 때부터 걱정이 시작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대 보고 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이랬다 저때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적합한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적도를 찾지 못하면 여행이 실패합니다. 여행지에 가서요, 구경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그러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것이 적합하냐에 따라서 한 곳을 선택해야 그곳을 갈 수 있지, 가지 못하고 앉아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고민하면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길을 잃었어요. 공자의 자로문진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아갈까 저렇게 나아갈까 거기서 걱정만 한다 그러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토대로 어디에 길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씩 판단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이거나 취업을 하는 공부는 뭐가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자꾸만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상적인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몇 세 하는 게 답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럼 그 다른 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죠? 학이 시섭지 불력 여로하라고 말했던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덧보태서 내가 나의 길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의 날개 하나를 여러분이 달게 되는 것이죠. 그 날개는 여러분이 날개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지점에서 다른 어떤 지점으로 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이자 원동력이자 안내판이자 모든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자기를 낯선 조건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되묻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아침에 걸어가면서 풀숲에 난 물에 젖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인류의 서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공자라는 사람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에서부터 나이가 핑계가 아니라 능력의 핑계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서 10년 뒤라든지 1년 뒤라든지 나를 어떤 곳으로 실어 나를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어떤 날개를 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